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의협과 더불어 민주당이 함께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의사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의사들이 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지만 사실 이번 의사 파업으로 국민들도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애플 등 주요 기술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가 대폭 하락한 채 마감했는데요. 이번 하락이 폭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반등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죠. 이번 파업이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시작점인지 아니면 반등점인지는 앞으로 의사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9월 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 초대석입니다. 오늘 하늘이 영락없는 가을 하늘이더라고요. 코로나19에 태풍에 폭우에 난리가 나도 때가 되면 계절이 변한다는 게 진리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인생을 계절로 비유하죠. 아기들은 봄, 청년은 여름, 중년은 가을, 그리고 노년의 인생을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모신 이분의 인생의 때는 여전히 가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뵐 수 있어서 그런데요. 전 한국은행 총재 박승 총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9월 2일에 총재님이 이 자리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총재님? 그랬어요. 네. 꼭 1년 만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이 건강도 좋은 편이고요. 네. 그러게요. 총재님 올해 연세가 84시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도 직접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요. 건강의 비법이 뭐가 있으세요? 건강하게 타고났죠. 그리고 지금 운동이라고 하는 건 조금 걷는 거, 좀 약간의 헬스에 가서 운동하는 거 그런 정도입니다. 헬스장도 가세요? 예. 예. 근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운동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요새는 그런 건강 관리 요즘은 문 닫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못 갑니다. 예.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대의 어른인 박승 총재님 모시게 돼서 참 기쁘고요. 총재님은 1년 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잘 지내셨는데 한국 경제는 1년 동안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예, 이거? 그래요. 맞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틀이 바뀌는 시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수출이 이끌어서 성장하던 시대로부터 이제 내수로 성장해야 하는 시대로 그리고 제조업이 중심이 되던 시대에서 이제 4차 산업 중심 시대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 그리고 저성장 시대 2% 성장으로 만족해야 하는 시대 그리고 양극화도 확대되는 시대 이렇게 변화하는 시점이고 이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 가속화할 겁니다. 이런 변화가. 네. 하나의 위기지요. 우리가 그러나 잘 지내면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길 바랍니다. 총재님께서 수출이 이끈 경제 성장에서 내수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또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그리고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극화가 확대되는 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총리님이 작년에 이 자리에 오셔서도 이제 수출이 이끄는 경제 성장하던 시대는 끝났으니 내수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사실 몇 년 동안 꾸준히 경고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살다 보니까 이 체질 변화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체질을 변화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특히 앞으로 빈부격차가 날로 커질 것이고, 그러게요. 양극화가 확대될 겁니다. 이제 점점 생산이 사람의 손을 떠납니다. 가령 로봇가 또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러는 사람은 아주 적고 국민 대다수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참 흔히 말하는 기본소득제라는 게 그게 맞습니다. 이제 빈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이 정부가 돈을 나눠 주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제 그 기본소득제 개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국민 대부분이 이 실업자인데 어떻게 누구누구 가릴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건데 물론 이거는 지금 선진국에서 다 실패했고 우리에게는 더군다나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빈부격차가 날로 커진다. 그리고 실업자가 날로 커진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또 맡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정부의 이른바 그 소득 재분배 정책. 돈을 이제 세금 걷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점점 앞으로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정이 커지고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총재님은 기본소득제 자체는 실패했다. 우리가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부가 이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그렇죠. 된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죠. 예. 사실은 총재님과 또 총재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온 세대고 나라에서 이런 지원이나 정책을 받아온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정부에서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래도 돼? 라는 생각도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총재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과거 산업화 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나야말로 참 산업화 시대에 쭉 그렇죠. 이제 살은 사람인데 그 산업화 시대는 국내 내수가 아니라 수출로 경제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가계 소득을 늘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소비 전략하자. 저축 증대 운동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거에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은 저축 전략 소비 증대 정책이죠. 지금 해야 할 거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리고 대기업이 수출해서 벌은 돈을 이제 국내 투자를 해서 그러면 그 투자하게 돼서 공장을 세우면 전부 사람 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였죠. 전부 사람 손이니까 결국은 그 소득이 가계로 갔죠. 또 고루고루 없는 사람에게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 문제도 자연히 해소가 돼서 그동안의 산업화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자꾸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부 생산이 사람 손을 자꾸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수출이 막히니까 국내 그 내수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내수로 성장하자면은 가계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가계소득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고용이 안 늘어서 가계소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억지로 가계를 도와서 가계소득을 늘려주어서 내수를 키워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런 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정부가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네. 과거에는 기업이 가계 소득을 보장해 주었지만 지금 그걸 못하니까 정부가 가계에다가 소득을 얹혀주자.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있잖아요. 뭐 이번에 뭐니까 코로나 사태로 제1 무슨 자금, 제2 재난 지원금 네.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이게 소득 주도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가계에 돈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네. 하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힘은 들지만 경제 성장은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출이야 외국에 그냥 펑펑 나가면 되니까 기업이 생산하면 그냥 바로 나가지만 국내 내수 시장이라고 해봐야 좁잖아요. 그 좁은 데서 경제 성장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선진국은 수출 주도 성장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전부가 내수 성장을 합니다. 근데 선진국 쳐놓고 3%대 성장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없어요. 네. 제로 성장 아니면 1, 2% 성장입니다. 왜 그러냐? 내수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수 성장을 하게 되면은 힘은 들어도 2% 성장으로 만족하는 그런 저성장 시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수출 중심은 코로나19로 더욱더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니 평소에도 주장하셨지만 더욱더 내수 위주의 경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습니다. 총재님, 우리가 앞에 기본소득 이야기도 했고 큰 정부가 큰 정부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이요. 우선 우리나라 재정은 국제적으로 매우 건전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GDP의 비율이 우리가 40%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250%고 미국이 103%고 선진국 기준이 120%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가 이 경제 건강을 유지해 가려면 이 재정 건전성은 되도록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그걸 좀 풀어서 쓸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당겨서 쓰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또 우리가 증세를 해서 네.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증세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되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겁니까? 다만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되는데 네. 특히 길게 볼 때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 방향은 바꿔야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 중심세에서 자산소득 중심세로 바꿔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해서 버는 데 대한 소득세 있잖아요. 이것은 되도록 덜 올리고 자산소득, 가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네. 또 금융소득, 가령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늘려서 점점 이 조세체계를 근로소득 중심에서 자산소득 중심으로 이행해 가야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중심세에서 자산소득 중심세로 바꿔야 한다. 양극화 문제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부동산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사실은 코로나19 지금 심각해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모든 뉴스가 부동산이었습니다. 예, 예. 생생경제에서도 뭐 다른 뉴스 하고 싶어도 부동산 뉴스밖에 없어서 못했는데 현재 집값의 폭등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이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뭐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풀린 돈이 우리도 지금 제로 금리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0.5%입니다. 한국은행 금리가. 이와 같이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풀린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장 손쉽게 가는 것이 그 불패인 그렇죠. 것. 그게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 생각에.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집값 폭등의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이 돈이 몰리는 이유가 사는 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돈 벌기 위한 거죠. 응? 그래서 이거는 집값 폭등의 원인은 실수요 아닌 실수요 때문이 아니고 이재 목적의 투자 수요 때문이다. 자기 그 돈을 예금 대신에 이제 투자를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그걸 증명을 해라.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우선 지금 이거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자 수요 때문이다 하는 것을 하자면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입니다. 제가 건설부 장관 하면서 1988년 5대 신도시를 할 때 일산 분당 그때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56%예요. 아, 네. 이것은 집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100가구인데 집은 56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공급 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가 넘어요. 그리고 전체 그 공급 분량이 모자라지 않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의 60% 이상을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우리나라 집의 대부분을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살기 위해서 가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거의 틀림없이 이건 이재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이 왜 그러면은 그 주택에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집을 가지느냐? 집을 사면 이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이익이 왜 나오냐? 보유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낮고 집값 오르는 수익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유 비용이란 뭐냐? 이게 바로 보유세입니다. 네. 이게 지금 선진국은 보통 집값의 1%에서 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4, 5% 정도. 그래서 선진국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가령 휴스턴에서는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교육세를 합한 겁니다. 네. 거기서는 모든 그 교육비가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그 두 개를 합한 보유세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10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3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1가구 2주택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아무튼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든 단독 1가구 1주택이든. 그리고 그 유럽에서는 평균 1,500만 원을 냅니다. 우리나라 10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1,5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500만 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300만 원, 400만 원 그러거든요. 네. 이와 같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총재님 말을 정리해 보면 결국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투기 세력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 투기를 아예 봉쇄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수요자들도 사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이게요. 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특별한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식 때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나라 물가가 30배 올랐는데
집값, 땅값이 3,000배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나오고 세습이 나오고 사회적인 온갖 그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예.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 흔히 이 문제를 공급을 늘려야 풀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대학 교수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반적인 경제 원론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현재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령 특히 강남과 같이 아주 좋은 데다가 공급을 늘려라 그럽니다. 층수를 높여가지고. 그러면 누가 그걸 살 겁니까? 땅 부자들이 사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사겠죠. 돈 있는 사람이 사죠. 네. 어디 지금 월급쟁이들이 그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몇십억 원은 돈을. 네. 그러니까 그건 투기꾼들에게 먹이를 주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안 되고 그래 공급을 지방에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우리가 일본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인구가 1년에 30-40만씩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빈집이 수두룩하게 늘어납니다. 현재 일본에 1,000만 채가 넘어요. 빈집이. 지방뿐 아니라 또 서울 도쿄 중심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마라고 하는 30km 떨어진 동경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우리나라 분당과 같은 신도시가 있는데 네. 신도시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노인들만 살고 비어 있고 일본의 지금 집값은요 20년 전에 비해서 6%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나라도 현재 집값이 올라서 야단인데 10년 뒤에 가봐라. 일본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일본처럼 집값 떨어져서 큰 문제가 나온다. 더군다나 지금 신도시를 지방에 세워놓는 건 그런 지방의 신도시는 그때 가서는 아주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컨대 공급은 늘리되 그거는 일반 공급을 늘리지 말고 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늘려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급은 늘리되 공공임대주택으로 늘려라. 그래서 제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유과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서 네. 그렇게 올리려면 이번에 많이 올렸지만 지금도 한 2배 가까이 더 올려야 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보유세를 과감하게 계속 더 올려서 주택의 보유 비용을 늘리고 한편 두 번째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어서 젊은이들에게 그 집을 공급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규 수요로 딴 데로 가지 않고 거기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초대석 오늘은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